이 월급을 높여줬는데 그 월급을 높여서 뭐래요? 노동자가 35,000원을 받는다 해도 쌀을 4kg 정도 사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 주민들이 항상 말하는 게 그거예요. 왜 저렇게 대가리가 나쁘냐. 아니 털어도 먼지밖에 없는 나라에서 빈 공장을 세우면 뭐하고 쓸데없는 종이돈을 주면 뭘 하냐. 물질적인 게 있어야지 이렇게 주민들이 얘기하는데 그래서 막 이제 국가가 뭘 준다고 하면 진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박주입니다. 러우 전쟁 파병 이후 현재 북한 내부의 상황이나 민심은 어떤가요? 일단은 북한 당국이 러시아 전쟁에 북한군이 파견됐다는 걸 정식 공개하진 않았어요. 대신 이제 그 파견된 군인들에게는 우크라이나를 침략자로 규정을 했잖아요. 이제 그 북한군 포로를 통해서 나온 건데, 근데 사실 북한 내부에서 러시아 파병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북한 당국이 단속하는 위헌비어거든요. 왜냐하면 아직 공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대북 매체들이 기사를 보게 되면 암암리에, 왜냐하면 이게 전사자가 너무도 많이 늘어나니까 북한 당국에서 그 전사자 가족들을 몰래 평양에 불렀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침략자 우크라이나를 위한 그 형제국인 러시아에 가서 이렇게 조국을 위해서 싸우다가 전사했다 이래서 이제 가족들한테 이제 선물도 주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그 가족들을 평양에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하겠다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갔다 온 사람들이 북한 내부가 철저히 단속했어요. 당신들이 이러한 사실을 나가서 주민들한테 얘기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제 뭐 얘기를 해서 뭐 대북통신에까지 들어온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일단은 북한이 좀 1차적인 수습에 나왔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4월에 또 초모잖아요. 근데 현재까지는 지금 북한에서는 러시아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군 입대 시기를 초모 시즌이라고 하거든요. 4월부터 초모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3월이나 2월부터는 이제 군사동문부에서 고급 중학교 3학년 학생들한테 개별 담화, 신체 검사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게 탈북민들이 가족들하고 통화를 하다 보면 이런 내용들을 다 전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암암리에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당황한 거예요. 이거 우리 아들을 군대 내보냈다가 거기 파병이 될까봐.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그 북한에는요,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군대를 안 나가는 거에 대해서 연예인이 만약 군대를 기피하면 일생 동안 연예계에 발을 못 담글 정도로 엄청 심각하잖아요. 근데 북한도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북한은요, 뇌물이 통하는 나라고 불법이 합법이 되는 나라예요. 돈과 권력만 있으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군사동문부는 각 지역에 있는 도병원, 시병원이 군사동문부 신체검사를 하는 병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협력기관인데 거기 있는 의사들하고 돈을 매기는 거예요. 군사동문부 군관한테 돈을 매겨서.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이제 간이 나쁘다. 그리고 결핵 3기다. 개방성 결핵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왜냐면 결핵도 일반 결핵은 군대를 나가요. 근데 개방성 결핵이라는 거는 기운이 바깥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개방성 결핵이 오면 일단은 6개월에 한 번씩 약을 주고 그다음에 뭘 하냐면 노동 능력에 의한 의학적 감정서라는 게 법의 감정에서 나와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게 다 아물어도 폐가 석회화가 됐기 때문에 노동 능력을 못 가진다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로 보면 장애 판단 같은 거 내려서 일을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부모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내 아들이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잘나도 사회생활을 못 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군대에 나가서 개죽음을 당하는 것보다는 그냥 장애인처럼 판정을 받는 게 낫다. 그래도 살아있지 않냐. 이렇게 돼서 요즘에 북한 내부에서 그 결핵과 의사들의 인기가 최고로 올랐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정 결핵 증명서 한 장에 이제 $500에 거래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왜냐면 북한은요 집단주의잖아요. 집단 단체이기 때문에 결핵 같은 게 개방성 결핵 환자가 들어오면 한 개 중대가 다 전염이 돼요. 그러면 그걸 수습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북한 당국에서도 결핵은 제일 문제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그 정도로 이제는 내 아들이 장애인 진단을 받아도 좋으니까 사회생활을 못해도 좋으니까 군대를 안 내보내겠다. 이런 게 하고 세 번째로는 이게 러시아 전쟁 소식이 전하면서 당 간부나 일반 그 조금 돈이 있는 집 가족들은 부대에다 전화를 한대요. 우리 아들이 실제로 지금 부대에 있냐고.
왜냐하면 북한 당국이 가족들한테 알리지 않고 군대들을 러시아에 파견했어요. 그래서 그 포로병도 그러잖아요. 자기가 10년을 군복무했는데 부모들을 한 번도 못 봤다고.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에 간다고 해가지고 부모들한테 알려주지를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들 입장에서는 일반 부모들은 생각도 못하고 그나마 조금 단기간이나 돈이 있는 사람들은 조금 부대 군관들하고 조금 통하니까 전화를 한대요. 우리 아들이 진짜 병실에서 잠을 자고 초소에 있냐고 확인해 달라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는 이제는 북한 주민들이 엄청 예민해진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게 북한에도 이제는 저출산이에요. 북한이 출산율도 1.9예요. 그러니까 세계 평균이 2.1인데 북한이 그 2.1을 도달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보다는 높지만 한 집에서 아이를 둘을 안 낳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통 외아들 외딸이에요. 그러면 과거에 우리 때는요. 제가 70년도 중반생인데 저희 때는 보통 4명, 5명이 됐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많으면 그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골고루 가다 보니까 집중이 안 돼요. 근데 지금은 한 명, 고지 한 명이다가 많아야 2명인데 그 외아들이 러시아 전투에 가서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부모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주민들도 그만큼 지금 좀 많이 예민해진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북한군의 전사자에 대한 소문 때문에 민심이 굉장히 예민하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그런데 이제 북한도 사실은 이게 정말 북한으로 말하면 이게 골칫거리인 게 이제는 과거의 북한 주민들이 민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북한 주민들은 물론 북한 당국의 그런 독재가 무서워서 움츠리지만 과거처럼 순종한다기보다는 순종하는 척을 하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지금 전사자가 몇천 명이 났다고 우크라이나가 밝혔는데 그보다 더 났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직은 끝나지 않았잖아요. 뭐 트럼프 전화 한 통이면 끝난다 하는 게 세상 일은 어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기전을 뛸 경우에는 북한군이 장기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럼 그만큼 이제 전사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는 이걸 한 번에 착 공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순차적으로 그 전사자 가족들을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지가 아마 딜레마일 거예요. 북한 당국도 아마 많이. 그래서 북한 당국에서 계속 선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러시아를 갑자기 러시아하고는 사이가 지금까지는 좋았지만 저렇게 부각을 시키진 않았거든요. 근데 러시아를 막 공공 매체에서도 막 우리의 피를 나는 전후, 러시아 뭐 우리의 조로 친서는 영원할 것이다, 뭐 70년이다 이걸 강조하는 게 북한 주민들한테 갑자기 이제 딱 이런 파병 전사 소식을 전달했을 때 북한 주민들이 그러잖아요. 아 그래 피를 나는 전후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주는 게 맞지 이렇게 사람들을 세뇌시키려니까 지금 그런 다큐멘터리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런 움직임이 북한 주민들이 민심을 달래기 위한 북한의 선전 작업이 아닐까. 지금 초기 밑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북한의 시나리오는 예상을 벗어나지 않아요. 그 이제 아마 이제 그 사람들이 다 돌아오고 러시아 전쟁이 끝나면 아마 큰 대회를 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사자 가족들을 모아놓고 천년색 클럽이 한 대씩 주고 전사증을 주고 그중에서도 영웅적인 사람을 몇 명을 내세워서 공화국 영웅 칭호를 주고 좀 이런 그리고 그 가족들 중에 이제 뭐 만경대 혁명학원도 데려오고 사회 특혜생도 뽑아가지고 당에서 이렇게 우리가 조국을 위해서 피 흘린 사람들을 우리는 이렇게 우대를 해준다 이런 제스처를 취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외에는 북한 내부에선 뭐 방법이 없어요. 뭐 다른 나라처럼 군대에 가서 죽으면 군인들에 대한 보상금 그 가족들 그런 능력이 없거든요. 물론 러시아에서 군인 한 명당 돈을 얼마씩 줘요. 근데 그건 북한 당국이 자기네가 다 가지고 독재를 하는데 쓰지 개인들한테 주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당국이 이제 앞으로 내놓을 수 있는 제스처는 그냥 판에 박은 것 같아요. 그냥 불보듯 뻔하다.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전쟁이 끝나고 그 후를 지켜봐야 되죠. 러우 전쟁 이후 북한의 쌀 가격이 폭등했다는 분석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사실 근데 북한의 경제 상황하고 러우 전쟁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왜냐면 북한이 코로나 이후를 거점으로 계속
왜냐면 중국에서 그나마 계속 쌀이나 이런 것들을 생필품을 받았는데 아예 중국하고는 멈췄어요.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그냥 연유나 이런 쌀, 밀가루 같은 걸 은밀하게 도와주는데 중국하고 거리상 사이가 있다 보니까 중국처럼 그렇게 눈에 띄게 도와주지는 못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 북한 내부에서 북한 쌀 가격이 이제 8,000원, 8,300 정도를 해요. 근데 이거는 진짜 최고 값이에요. 작년 이맘때만 해도 한 6,000원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는 그 쌀값이 지금이 이제 보리고개를 앞둔 시기잖아요. 북한에서 쌀값이 제일 비쌀 때가 봄이에요. 왜냐면 겨울에 장만했던 쌀들이 이제 4, 5월을 전후로 해서 다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쌀 가격이 가장 오르는 시기고 이제 외부적인 지원 이런 것들을 지금 일단은 중국에서 가장 많이 받았어요. 물론 대가를 치렀죠. 근데 지금 러시아하고는 예전에는 이제 물밀 작업을 했는데 이제 사실 러시아는 아마 지금도 도와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도와주는 게 그렇잖아요. 푸틴의 입장에서는 전쟁이 끝나야 북한한테 이렇게 팍팍 주겠는데 자기네도 지금 코앞에 불을 끌 형편이 못 됐으니까 이제 사실 북한의 상황보다는 이제 조금 그냥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어느 정도 좋아지고 자기네 일이 지금 큰 일이에요. 근데 지금 북한 내부에서는 그래서 김정은이가 지금 작년부터 시작했잖아요. 20승 100 경제. 왜냐면 10년 동안에 북한의 시군이 200개예요. 그래서 해마다 20개 군의 지방공업 공장들을 지어가지고 10년 안에 인민경제 생활을 끌어올리겠다 해서 작년에도 20개 시군의 식료공장, 옷공장들을 지어가지고 현지 지도를 다 냈어요. 그게 20승 곱하기 10이에요. 20개 시군을 10년 동안 인민경제에 보탬이 주는 공장들을 짓는다 하는데 실제로 주민들이 반응은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공장이 없어서 생산을 못했나? 자재가 없어 못했지? 곡산 공장, 식료 공장이 원래 있는데 그걸 왜 또 짓냐고. 그거 있는 거 망가동하면 되지 않냐. 근데 또 김정은이가 지시를 하면 북한은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또 그 경공업 공장을 짓느라고 북한의 돈이 그중 다 거기에 투하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쌀 가격도 오르고 달러도 이제 지금 2만 원대였어요. 지금 그리고 북한이 작년 봄에 전체적인 주민들의 월급을 10배 이상으로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노동자가 3천을 타던 걸 3만 5천부터 5만. 그러니까 월급을 올렸는데 월급을 올리면 그만큼 이제 주민들이 생활이 나아진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대신 어떻게 했냐? 시장에서 팔던 식량이나 이런 것들을 국가가 움직이는 식량 수매 상점에서 딱 팔게끔 지정했어요. 개인들이 못 팔겠어. 그러면 그 식량 수매 상점에서 파는 쌀 가격이 국정 가격이 돼야 되겠는데 비싼 야매 가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월급이 올랐는데 그 북한에서 국가가 운영하는 국영 상점에서 파는 쌀값이 동시에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도 사실은 여러 가지 시도를 해요. 공장들도 짓고 월급도 올려주고 하는데 북한 내부에 있는 내수 경제가 돌아가지 않고 북한 내부에 있는 것들이 원활하지 자재가 없으니까 이게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북한은 결론은 뭐냐? 개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외국에서 뭔가 기술이 들어오고 자재가 들어와서 수입을 하고 수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자립적 민족 경제 갖고 살려보겠다고 김정은이가 그러는데 현실은 쌀값은 계속 오르고 더 힘들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상태가 이제 그러니까 북한 당국에서 지금 바라보는 거는 지금 러시아죠. 러시아 전쟁이 지금 하루빨리 끝나기를 기다릴 거예요. 그 기다리는 가장 큰 이유가 경제적인 지원이죠. 왜냐하면 우리 조선의 그 많은 병사들이 가서 목숨을 바쳤는데 물론 목숨돈은 받았어. 그렇지만 그 대가가 물론 무슨 핵 개발하고 관련된 기술을 것도 있지만 그래도 조금 쌀이나 식량 이런 것들을 러시아에서부터 통입하게 받으려면 빨리 전쟁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푸틴이 머리를 돌리는 거예요. 지금은 자기 발등에 불도 끄기가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근데 이해로 또 북한 주민들하고 통화를 해보면 담담해요. 쌀값이 그렇게 올라서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물어보면 아유 이렇게 살아본 지 뭐 한두 해냐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세상 밖에서 보는 북한을 봤을 때는 아비규환이에요. 근데 그 아비규환에 사는 사람들은 그 매연에 섬취가 돼 있어가지고 중독이 돼 있어가지고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북한 주민들은
내 생각인데 그런 것 같아요. 북한 상황이 나빠져도 북한 주민들은 그걸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이 해마다 조금 커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막 예, 물론 이제 굶어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 이렇지만 그게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한두 해 있었던 현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굶어 죽는 사람들도 너무 많이 보고 이렇게 쌀 가격이 오름을 내림을 너무 많이 체험하니까 사람들이 둔해졌더라고요. 뭐 어떻게 살겠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쌀을 배급하는 게 아니라 판매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쌀을 이제 왜냐면 북한에는 그런 거예요. 우리 남한의 시스템하고 보면 안 돼요. 우리는 쿠팡으로 앉으면 저기 뭐 제주도 쌀도 살 수 있잖아요. 북한은요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는 차나 이런 것들이 이동이 원활하지 않아요. 도로가 열악한 데다가 철도는 전기가 잘 오지 않아서 열악하지 않고 항해도가 곡창지대인데 북한의 군부에 들어가는 쌀은 다 항해도에서 가져가요. 그러다 보니까 항해도에도 쌀이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가 주민들한테 배급을 줘야 그게 이제 시장에서 쌀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드는데 배급을 전혀 안 주니까 어떡하겠어요. 사람들이 자기네가 사비를 들여갖고 장사들이 움직여갖고 쌀을 가져와서 파는데 그거 자체를 못하게 하고 그 쌀을 국가가 운영하는 수매상점에 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 주도하에 그 쌀을 팔겠다는 거죠. 그런 걸 전제하를 두고 이 월급을 높여줬는데 그 월급을 높여서 뭐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노동자가 3만 5천을 받는다 해도 쌀을 4kg 정도 사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가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북한 주민들이 항상 말하는 게 그거예요. 왜 저렇게 대가리가 나쁘냐. 아니 이건 누가 봐도 아니 털어도 먼지밖에 없는 나라에서 빈 공장을 세우면 뭐하고 쓸데없는 종이돈을 주면 뭘 하냐. 물질적인 게 있어야지. 이렇게 주민들이 얘기하는데 국가를 바라봐서 지금까지 몇십 년을 아무런 것도 해준 거 없으니까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제는 자급자족. 이제 그렇게 해온 지가 몇십 년이 됐어요. 그래서 막 이제 국가가 뭘 준다고 하면 진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이번에 뭐 설날을 맞아서 배급을 5일치를 준단다 하면 야, 진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는 완전 거꾸로 된 셈이죠. 탈북 여성들이 한국 정착에 어려움을 겪다 유흥업종으로 빠지게 된다는 보도를 봤는데요. 사실인가요? 제가 기사를 보니까 남한에 정착한 탈북민을 기준으로 자살률이 남한 사람들보다 4배가 높다고 해요. 그러니까 3만 4천 명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 사람들의 자살률보다 4배가 높대요. 특히 여성들, 탈북민의 전체적인 구성을 보면 70%, 80%가 여성이에요. 그리고 20대보다는 중년 나이에 많이 넘어와요. 그 이유가 대부분 중국에서 숨어 살다가 한국에 들어오다 보니까 평균 연령이 높아지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일단은 20대 혼자서 넘어오는 사례는 좀 극히 드물고 가족주의로 넘어오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2012년에 왔는데 제가 그때 39인가 됐어요. 38인가 9인가 됐는데 저보다 아래가 별로 없었어요. 진짜 손에 꼽을 정도로 하나원 한 기에 150명이 됐는데 저보다 아래인 사람이 한 3, 40명밖에 없을 정도로 나이대가 높았어요. 근데 저는 애돌지 않아서 제가 남한에 정착하면서 제가 인생의 중년에 딱 들어와서 와 정말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게 일단은 나이가 있는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무작정 와가지고 아무 일이나 할 수 없지 않아요. 내가 알아야 뭔가 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걸 알 수 있는 시간엔 생활비를 못 보니까 그냥 막 사회를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대학에 가게 되면 나라에서 기초수급비를 4년을 주는데 중년들은 대학 갈 나이도 안 되고 남한에서 35살까지 대학 등록금을 지원해줘요. 그 외에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정책을 정말 많이 해놓지만 형평성에 맞게 사람들 매 개인에 맞게는 해줄 수는 없어요. 나라가 그렇게까진 지금까지도 너무나 좋은 시책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실제 우리가 그 시책이 많아도 그 시책대로 하게 되면 오랫동안 배워야 되고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생활비를 기초수급비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대체로 중년의 나이에 오다 보니까 가족을 다 북한에 두고 왔어요. 그러면 우리 개인보다는 가족을 빨리 도와주고 데려와야 되는 그런 절박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곡차곡 차곡차곡 국가가 정해준 대로 학원을 다녀서 자격증을 떼가지고 이렇게 실업
뭐 이런 것을 실업 강의도 받고 이렇게 하시오 하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빨리 나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돈을 벌다 보면 저도 보면 저는 정착 초기에 정말 못 해본 일이 없어요. 간병도 해봤고 식당에서 삼겹살 덜썩구이 식당에서 일하다가 119에 실려도 가보고 그리고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저도 이제 기자가 되기 전에 왜냐면 내가 무언가를 그때 배우는 기간인데 그 기간에도 내가 돈을 벌어야 돼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제가 119에 식당에서 11시간을 일했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때 시급이 5,500이었어요. 하루에 6만 원 버는데 딱 그 응급실에 정신을 길에서 훌쓰러져서 누가 신고를 해가지고 얻고서 청해병원에 들어갔는데 딱 눈을 뜨니까 딱 첫 생각이 그거더라고요. 아, 내가 북한에서 아이들을 먹여 살리면서도 이렇게 쓰러져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저는 그 이유가 남한이라는 사회에 우리가 처음 정착하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정서적인 고통 때문에 그 중년의 여성들은 다 겪는 거예요. 독신이면요, 내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적어요. 나 하나? 근데 부모들이면, 근데 이렇게 중년에 오다 보면 자식도 있고 남편도 있고 시집도 있고 어머 그러니까 너무나 나한테 붙은 가족 구성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혼자 왔다는 그 자책감 이런 것 때문에 중년의 나이에 오게 되면 뭔가 눈앞에는 그냥 돈만 벌어야 된다는 그런 욕망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기 체격이나 이런 정신 몸 건강 상태도 보지 않고 저도 하루에 11시간을 일하고 또 낮에는 주중에는 가서 학원에 가서 자격증을 따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 딱 들었던 생각이 야, 살 수 있을까? 내가 이 사회에서 살 수 있을까? 나를 받아줄 직업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진짜 너무 힘들고 정말 면접을 많이 봤어요. 면접을 많이 봤는데 항상 첫 마디 듣는 게 다른 건 다 좋아요. 말투. 정말 그 시청 군의 아나운서 면접도 보고 정말 많이 봤어요. 근데 다 그래요. 최종 면접 때 다 좋아요. 진짜 너무 좋고 이미지도 너무 좋고 발음도 정확하고 좋은데 말투 이것 때문에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게 말투가 10대 온 말투랑 40대 온 말투가 달라요. 안 고쳐져요. 연필을 입에 물고 뭐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저도 그때 많이 하고 사실은 초기에는 그랬죠. 아, 왜 왔지? 나는 남한에는 이렇게 모든 게 다 서비스도 좋고 살기가 편한데 그게 내 삶하고 상관이 없었어요. 내가 그걸 마음 놓고 누리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정서적인 결핍 이런 것들이 좀 복합이 돼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럴지언데 그 저랑 같이 온 또래 분들을 보면 지금도 전화해 보면 초기에도 다 그냥 식당에서 일하고 마트에서 일하고 사회복지사를 하고 요양원 요양보호사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나이가 그 젊은 애들하고 경쟁을 해서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나이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다가 뉴스를 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뉴스도 잘못됐어요. 그냥 심각한 얘기밖에 안 해. 우리 청년들이 서울대를 졸업하고도 일자리가 없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는 그런 걸 가려듣는 감각이 없잖아요. 야, 세상에 서울대를 졸업하고도 청소년 한다면 이거 어떡하냐. 그러니까 그 뉴스를 우리는 고지 그대로 일차원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설 자리가 어딜까. 그러니까 이게 지레 겁을 먹는 거죠. 그래서 많은 탈북민 분들이 좀 그리고 또 사회에 진짜 갔지만 북한에서 오랫동안 잠재됐던 그런 문화적인 충돌. 같이 일하는 한국분들이 봤을 때는 이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또 어떤 사람하고 같이 일하냐에 따라 상처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저도 사실은 신문사에 처음 취직했는데 그 인턴 기간이었어요. 모르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일하는 분한테 막 열심히 일하는 남한 분한테 기자님 이건 뭐예요? 하니까 네이버에서 찾아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저 그 말에 엄청 상처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아니 네이버 찾으면 다 나오는데 근데 그때는 북한식 문화가 있는 거예요. 북한은 그냥 누구한테 그냥 자기가 모르든 야 그게 뭐야 하면 그게 그렇잖니 막 이렇게 대주는데 근데 저는 세상 그분이 너무나 냉정하고 야 남한 사람들은 피도 눈물도 없느냐 그걸 말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분도 일하고 있었어요. 기사를 집중하게 쓰는 사람이
그 네이버에 찾아보면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그게 엄청 상처가 됐어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랑 같이 일할 수 있을까? 근데 엄청 그분이랑 4년 동안 같이 일하고 제일 베프가 됐어요. 결론은. 근데 그게 이제 사회에 적응하면서 이해가 되고 이러는데 그 처음의 상처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탈북민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면 일을 잘해도 왕따 당한대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일하는 데 갔는데 북한에서 금방 왔으니까 그냥 막 하는데 남이 쉴 때도 막 일하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야, 너 때문에 우리가 못 쉬잖냐. 왜 그렇게 난리야? 막 이러니까 그런 걸 들으니까 얘가 상처받은 거예요. 아니, 열심히 일하면 칭찬을 받을 줄 알았는데 주변 사람들로부터 눈총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렇게 혼돈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남한 사회라는 제도를 세상이라고 봐야 되는데 세상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예, 좀 뭐 인정 있는 사람, 인정 없는 사람 이렇게 되는데 그 한 사람이 전체적인 사회를 대변하지는 않는데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남한 사회의 인심을 내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를 해버린 거죠. 아, 이 나라는 이런 사회구나. 그러다 보니까 실망하고 그리고 또 북한의 사람들이 다는 전체적이진 아니지만 약간 우뚝배리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자존심까지 버리면 우리가 아무리 못 사는 나라에서 와도 자존심은 지켜야 된다. 이렇게 되니까, 저 되게, 그러니까 누가, 한국에는 그러잖아요. 내가 알고 있지만 상사가 얘기해서 이거 이렇게 하세요 하면, 아, 네, 알겠습니다. 이러는 문화인데, 우린 그게 사실은, 저건 나도 알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뭘 모른다고 나한테 가르치려고 드나? 약간 이런, 초기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막 이게 충돌이 되는 데다가, 순전히 우리나라 사람들도 월요일에 제일 직장 나가기 싫다고 하잖아요. 근데 더군다나 수십 년을 다른 제도에서 살다가 여기와 뚝 떨어진 사람인데 더 충돌이 오는 거죠. 혼돈이 오고. 근데 거기다가 탈북민 여성들 대부분을 보면 중국에서 살다가 들어오신 분들이니까 중국에 가족도 있고 남편도 있고 돌아갈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살다가 또 가족이 그립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비자를 떼고 가족들을 뵈러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또 중국에 가서 또 오래 살다가 또 비자를 연장하고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중국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매스컴에선 보기에는 탈북민들이 팔려가가지고 엄청 개고생하고 인간이야.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또 그 위에로 되게 대우를 받으면서 중국이라는 나라가 시골에 남자들이 장가를 못 간 사람들이 많아요. 남자, 여자 비율이 적으니까 거기다가 돈이 많지 못할까. 이런 사람들이 북한 여자를 같이 사나 보니까 원래 또 이제 착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아이만 낳고 남편이 번 돈으로 그냥 시골에서 꾹 박혀서 아무 스트레스 없이 살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한국이라는 경쟁 사회와 뚝 떨어지니까 돌이켜보니까 그냥 뭐 앞뒤 산이어도 그래도 그때 가족이 있는 거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 경쟁 사이에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 편한 쪽을 선택하고 또 가족이 거기에 있으니까 또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중국 자체가 또 남편이 돈을 벌어도 시골 같은 거는 살 수가 있거든요. 우리처럼 뭐 노후 준비, 내 집 마련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능력이 없는 데다가 사회적인 문화가 다른 데다가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편한 쪽을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도 또 이제 당당하게 또 공부를 해가지고 또 남한 사람들의 어깨를 겪고 성공한 사람들도 많고. 근데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여성들이 나이 들어 와가지고 자격증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단순 직업에서 일을 많이 해요. 단순히 기술이 별 필요로 하지 않는 이런 데서 일을 하다 보는데 단순 직업이나 우리나라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직업은 월급이 작아요. 근데 이제 그 월급을 가지고 본인이 살기도 힘든데 가족을 보내줘야 돼. 북한에 있는 가족한테 보내주고 가족을 데려와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돈이 많이 버는 데를 자꾸 신경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유혹들이 오는 거죠. 그건 뭐 탈북민에 한해서만 아니라 한국도 똑같잖아요. 그러면 뭐 어디서 일하면 얼마를 번다는데 제가 아는 친구는 금방 왔을 때 엄청 예뻤어요. 그래가지고 길가에다 포스터인가 붙인 거 봤는데 노래방 도우미를 하면 700을 준다고 해서 거기다가 그냥 숨도 안 쉬고 가서 전화를 했대요. 그러니까 오라 하더래요. 그래서 출근하기 전에 아는 지인한테 나 직업 구했는데 700짜리 구했다 하니까 어디냐? 약간 노래방 도우미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몰라서 뛰어든 사람도 있고 또 이제
알면서 뛰어든 사람도 있고 이거는 비밀이 아니에요. 몇 년 전에 JTBC에서도 그 북한 여성의 음성을 그대로 내보냈어요. 뭐 오빠 나 가족 데려와야 돼서 이런 데서 일해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걸 전체적으로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런 데서 일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뭐 자기가 뭐 명품 가방을 들고 싶어서 내 집 마련을 위해서 그런 데서 일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고향에 있는 가족들을 도와주고 고향에 있는 가족들을 빨리 데려와야 되니까 단순 노동을 해가지고는 그 돈이 충족이 안 되니까 이제 가끔 이제 그런 데 조금 몸을 담그시는 탈북민 여성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또 이제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몇 년 전에 집중 취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그 사람들을 욕하기보다는 그런 거죠. 이해는 하죠. 왜냐면 우리도 탈북민이니까 정말 여기 와가지고 저도 이제 한 11년 차를 계속 가족을 도와주고 있는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오죽했으면 저랬으랴. 그래도 그보다 다른 길도 있었을 텐데 좀 더 노력해보지, 좀 다른 직업을 해보지 이런 좀 아쉬움이 들죠. 근데 이제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뭐 그런 데에서 일하는 거는 뭐 한국 여성들도 있고 다문화 여성도 있고 탈북민도 있기 때문에 꼭 탈북민이라고 지켜주기보다는 그냥 여기서 살아가는 여성이죠.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탈북자 사이에서도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아요. 그래도 남한 사회라는 거는 처음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혼돈이 가질 수는 있지만 주변에 사는 남한 분들이 열심히 사는 걸 보면 우리가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애들이 많아요. 왜냐면 여기서 태어난 사람도 너무 열심히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하늘에서 영문도 모르게 뚝 떨어졌는데 더 열심히 살려면 우리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에 열심히 정착해서 열심히 잘 살아가는 분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모티브가 다 남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한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은 사람도 있지만 남한 사람들로부터 좋은 에너지를 가져서 더 열심히 사는 여성들도 많더라고요. 탈북민으로서 똑같은 어려움을 겪는 탈북민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저는 그냥 막말로 그래요. 죽어도 그런 일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일이 천박하다.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뉴스를 틀면 일자리가 없다. 파헤침 많아요. 힘든 일을 안 하겠다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내가 항상 저도 바닥에서부터 제가 30대에 간병원을 했던 여자예요. 치매원 어르신을. 그러니까 그런 일을 했던 사람으로서 사람이라는 게 늘 한 곳에 안주하진 않아요. 그런 가정이 우리가 이제 성장할 수 있는데 엄청 좋은 경험이 돼요. 그러니까 현재 상황이 너무 어렵고 지금 버는 돈이 너무 작다고 거기서 물안지 말았으면 좋겠다. 좀 더 새로운 걸 생각해내고 지금은 원잡하는 사람이 없어요. 투잡, 쓰리잡을 해야 사는 세상이에요. 남한 사람들도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에 온 게 어떻게 보면 혜택이 아니라 남한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으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안타깝고 그런 일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제라도 조금 뭐 그런 일이 나쁘다 좋다를 저는 판결하기는 싫은데 그래도 좀 더 성실하게 일하면 그래도 뭐 어떡하겠어요. 한 번에 많은 돈은 벌지는 못해도 그래도 열심히 노력해서 제대로 된 정신을 가진 사람한테만이 기회가 오는 거예요. 내가 기회가 왔는데 내 정신이 그런데 투신할 정신이 없는데 그 기회를 다 놓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 경험을 보고 보면 제가 이제는 남한 정착 13년 차인데 지금은 저는요.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거의 다 프리랜서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수입이 옛날에 절반으로 줄었어요. 근데 저는요. 제 마음은 엄청 여유로워졌어요. 그러니까 제 경험상 보게 되면 내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야 될 때는 그렇게 많이 벌어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자식이 커가고 이렇게 되니까 자식이 이제 독립을 하려고 하고 하니까 내 어깨에 졌던 짐들이 고난의 시기를 10년이 지나니까 벗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솔직히 말하면 그래요. 작년 같은 데는 뭐 차 사고가 나서 그 한 달에 100 얼마를 벌었어요. 그러니까 사고가 났으니까 20일 거의 한 달 동안 일을 못 했잖아요. 근데도 살아요. 예. 그 산다는 이유가 한 달에 100만 원을 썼다는 게 아니라 몇백을 쓰죠. 기본적으로 우리 숨만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전에 보냈던 예지돈도 있고 그걸 쓰고 다음번에 그걸 넣고 그러니까 굳이 내가 막 눈에 한 달을 캐고 그러지 않아도 그게 13년이란 세월이 오는데 내가 그걸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왜 이렇게 한 달에 100 얼마를 그 달에 벌고 이렇게 편안하게 있을까? 그 이유가 내 마음에 여유가 있어서 그러더라고요. 내 마음에 여유가 있고 내 환경이 각박했던 과거보다는 조금 많이 달라졌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막 그 뉴스를 보면요. 저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저 빨리 노후 준비해야 돼요. 20억을 벌어야 돼요. 근데 거기에 연연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뭐 노인연금도 받고 4대 보험 넣으니까 아이 설마 굶어 죽겠어. 막 이런 좀 그런 그리고 지금을 내가 즐기자. 예, 즐기고 좀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조금 저는 또 얼마 전에 그 자랑은 아니지만 한국 친구예요. 한국 친구가 그 강아지를 유기견을 6마리를 입양을 했어요. 입양을 했는데 그러니까 구조했는데 입양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 6마리를 그냥 안고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고서 개인적으로 거기다가 사료도 기부해주고 간식도 기부해줬어요. 많이는 아니지만. 근데 너무 뿌듯한 거예요. 제가 이틀을 일해서 벌어야 될 돈을 줬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느낀 게 분명 내 통장에서 돈이 나갔는데 내가 행복한 거예요. 아, 내가 좋은 일을 했다. 내가 돈이 많아서 몇백은 못해도,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마음이 내가 예전에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성장을 했고, 주변에 또 이제 좋은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됐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지금이 당장 앞이 안 보인다 해서 돈이라는 그게 하나만 유혹이 되지 말고 좀 먼 앞날을 내다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